강서방은 조선 제1의 포수였다. 곰이나 멧돼지를 수 없이 잡았으며 호랑이를 잡아 임금에게 진상하기도 했다. 평생 잡지 못한 짐승이 하나 있었으니 등에 흰 털이 섞인 둔갑하는 늙은 너구리였다. 강포수는 그 너구리를 잡는데 평생을 바치기로 한다. 겨울, 첫눈이 내린 날 아침, 최서방은 방문을 열다가 멈췄다. 마당에 한가득 장작이 쌓여 있었다. 지난밤에는 분명 비어있던 자리였다. 논 위에 발자국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최서방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장작을 안으로 들이기 시작했다. 한 알음, 두 알음 들이면서 세어보니 꼭 한겨울을 날 만큼의 양이었다.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을 만큼 딱 올해도 왔구나. 혼잣말이 입김과 함께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 주막 맞은편 언덕, 포수 강서방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해가 뜨기도 전부터 나와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최서방이 장작 나르는 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가늘게 좁혔다. 작년에도 그랬다. 재작년에도.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 아침이면 최서방네 마당에 장작이 쌓였다. 고을 사람들은 산신령 덕이라며 웃고 넘겼지만 강서방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산신령은 장작을 패지 않는다. 장작은 도끼를 가진 짐승이 패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짐승이 무엇인지 강서방은 짐작하고 있었다. 강서방은 조선 제1의 포수라 불렸다. 그는 수없이 곰이나 멧돼지를 잡았으며 호랑이를 잡아 임금에게 진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포수 일생에 유일하게 잡지 못한 짐승이 하나 있었으니 등에 흰 털이 섞인 늙은 너구리였다. 처음에 그 너구리를 본 것은 20년 전이었다. 새벽 산에서 마주쳤을 때 너구리는 달아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강서방을 빤히 바라보았다. 짐승의 눈이 그렇게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강서방은 처음 봤다. 총을 켜누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눈빛 때문이었다. 그 뒤로 강서방은 그 너구리에게 집착했다. 정확히는 집착이라기보다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었다. 짐승한테 기가 눌린 채로 포수 노릇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2년 전 가을 그 너구리가 덫에 걸렸다가 빠져나갔고 피 냄새를 따라 산에서 내려왔는데 최서방의 주막 앞에서 흔적이 사라졌다. 그때부터 강서방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었다. 강서방이 주막에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홀짝이면서 슬쩍 말을 꺼냈다. 최서방 장작이 많던데 누가 해다 줬소? 산에서 굴러왔겠지요. 장작이 혼자 굴러오나? 최서방은 술상을 닦으며 태연하게 대꾸했다. 글쎄요. 저도 신기해서 산신령께 치성드렸소이다. 강서방은 잠시 최서방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최서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최서방은 거짓말을 잘하는구먼. 포수나으리는 의심이 많으시구먼요.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강서방이 먼저 피식 웃었다. 뭐 됐소.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짐승이 최서방한테는 왜 장작을 해다 주는 것 같소? 이 고을에 다른 집은 안 해주고. 최서방이 처음으로 손을 멈췄다. 잠깐의 침묵 뒤에 그는 조용히 말했다. 글쎄요. 아마 한 번은 따뜻하게 재워줬던 적이 있어서겠죠. 강서방의 눈이 가늘어졌다. 언제? 기억도 잘 안 나는 옛날이요. 강서방은 더 묻지 않았다. 막걸리를 다 마시고 엽전 면잎을 평상에 올려놓고 일어섰다. 문을 나서다 돌아보며 말했다. 최서방 짐승한테 정 주는 거 아니오? 짐승은 끝내 짐승이니까. 최서방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날 밤이었다. 최서방이 불을 끄려는데 마당에서 소리가 났다.
바스락바스락 짐승이 눈을 밟는 소리였다. 창호지의 그림자가 어렸다. 네 발 달린 짐승의 윤곽이었다가 잠깐 흔들리더니 두 발로 서는 형체가 되었다. 최서방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냥 창호지 너머 그림자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오늘 포수 강서방이 왔다가 갔다. 그림자가 멈췄다. 당분간 오지 마라. 장작도 됐다. 그림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두 발로 선 채로 꾸벅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발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눈 위에 남은 것은 발자국뿐이었다. 사람의 발자국도 짐승의 발자국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발자국이었다. 그 사이 1년 세월이 지나고 봄이 다시 왔다. 장작이 쌓이지 않는 겨울이 처음으로 지나갔다. 최서방은 그 겨울을 예전처럼 직접 장작을 패며 버텼다. 최서방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새로 박혔다. 강포수는 겨우내 산을 뒤졌다. 눈 속에서 얼어붙은 계곡 옆에서 빈 동굴 앞에서. 그러나 흰털 섞인 너구리의 흔적은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다. 봄이 되어 눈이 녹자 강포수는 산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주막 앞을 지나다가 마당에서 도끼질하고 있는 최서방을 보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마주쳤다. 강포수가 먼저 시선을 거두고 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최서방의 도끼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찬장 깊은 곳에서 가을 이파리 세 장은 여전히 마르지 않은 채 있었다. 최서방은 이따금 그것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서늘하고 촉촉했다. 살아있는 나뭇잎처럼. 살아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는 뜻이었다. 어느새 여름 초입이었는데 사흘째 비가 내리고 있었다. 주막은 한산했고 최서방은 비가 새는 처마 끝을 고치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 앞에 낯선 기척이 났다. 높아였다. 허리가 거의 반으로 꺾인 채 젖은 삿갓을 벗으며 말했다. 잠깐 비 좀 피하게 해주시오. 최서방은 말없이 자리를 내주었다. 한참을 기침하더니 노파가 마루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숨이 가늘었다. 최서방이 쌀죽을 내왔다. 노파는 겨우 몇 숟갈 뜨고는 고개를 저었다. 약초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있어? 노파는 손을 떨며 산 쪽을 가리켰다. 비가 오면 조선 천지에서 저 산에서만 올라오는 풀이 있어. 그걸 못 구하면 나는 여기서 끝이요. 비는 점점 더 굵어지고 최서방은 잠시 망설였다. 그때였다. 문 바깥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바스락 소리가 났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다. 바스락 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노파는 고열에 시달렸다. 새벽 문 앞에 무엇인가가 놓여 있었다. 젖은 풀 한 묶음, 진흙이 묻은 채였다. 최서방은 그것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냄새를 맡았다. 노파가 말하던 바로 그 약초 같았다. 약초즙을 마신 다음 날 낮, 노파의 열이 내리고 숨이 고르게 돌아왔다. 며칠 뒤 노파가 말했다. 내가 보니 이 집 빚을 크게 지고 사는 집이구려. 최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파는 떠나면서 빚 갚으라고 토지 문서를 두고 갔다. 최서방은 그놈을 가져다가 아무도 모르게 마을 인근의 절에 보시했다. 가난한 절이라 늘 허덕이고 있었으니 절의 스님들이 무척 고마워하리라. 최서방은 그 공덕이 늙은 너구리에게로 갔으면 했다. 가을이 깊어졌고 강포수는 다시 산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오래 머물 생각이었다. 그는 덫을 놓았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다. 길목마다 물가마다 짐승이 지날 만한 자리에 이번엔 끝을 보자. 혼잣말이 낮게 흘렀다. 며칠 뒤였다.
덫 하나가 울려서 숨이 가쁘게 뛰어갔다. 그곳에 걸려 있는 것은 기대하던 너구리가 아니었다. 등에 희미하게 흰 털이 섞인 어린 새끼였다. 강서방의 눈이 딱딱해졌다. 무언가 닮았기 때문이다. 늙은 너구리의 새끼인가 보구나. 잠시 후 이상하게도 숲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느꼈다. 자신을 보고 있는 시선. 고개를 들자 찾고 있던 늙은 너구리였다. 저쪽 바위 위에 있었다. 늙은 너구리는 도망치지 않았다. 20년 전처럼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강서방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포수의 방식대로 칼을 꺼냈다. 새끼를 먼저 죽이겠다는 협박이었다. 하지만 강포수의 손이 멈췄다. 눈 때문이었다. 너구리의 그 눈은 예전과 같았다. 겁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알고 있다는 눈이었다. 강서방은 욕을 낮게 뱉었다. 이 빌어먹을 짐승. 칼로 덫을 자르자 새끼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잠시 서 있더니 숲으로 사라졌다. 늙은 너구리는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강서방은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 말했다. 이번엔 내가 이긴 걸로 치자. 그날 밤 강포수는 산에서 내려왔다. 며칠 뒤 최서방의 주막 앞에 작은 짐승이 하나 앉아 있었다. 등에 희미하게 흰 털이 섞인 아직 어린 너구리였는데 덫에 치여 발을 다친 것 같았다. 고쳐달라고 새끼를 보냈구나. 최서방이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잘 왔다. 춥다. 방에 들어가자. 멀리서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이 불었다. 다음 주 목요일에 3편이 계속됩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매주 목요일은 술법과 둔갑 시리즈를 올리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연려 이야기 중 재미있는 것들만 몇 편 모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남편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용천배기에 걸린 남편을 돌보며 살아가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용천배기는 살이 썩어 들어가고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여인은 병든 남편을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다가 간신히 낯선 동네 입구의 물레방앗간 근처에 겨우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량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남편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동네 부잣집에 동량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은 아내가 없는지 살림이 엉망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집의 부엌을 말끔히 쓸고 부뚜막을 반들반들하게 닦아놓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부자는 그녀의 부지런하고 단정한 행동거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손이 참 야무지군요. 우리 집에서 식모로 지내면 어떻겠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야 황공감사하지요. 여인은 그 일을 하면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자가 일을 시켜보니 부엌 일은 물론 바느질과 배 짜는 일까지 그녀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그런 각시가 탐이 나서 같이 살자고 졸라댔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여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대체 무엇입니까? 나랑 살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소. 어서 말해보세요. 제게는 용천배기에 걸린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의 병을 낫게 만드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부자는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는 부자와 내외가 되어 병든 남편을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남편의 병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부자와 살고 있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임자, 내 병도 다 나았으니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내 병이 나은 것은 모두 당신 공이지만 부자의 덕도 크니 당신은 이곳에 남아 그 양반이랑 잘 살도록 하시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따라 나서고 싶었지만 사람이 양심이 있지 부자와 한 약속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나 인제 가겠어. 부디 잘 살길 바라오. 서방님도 부디 몸 조심하시고 잘 가세요. 남편이 떠난 뒤 아내는 부자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제 처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저를 잊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이미 회절했으니 두 남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여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조정에서는 남편의 병을 고치고 죽은 그녀를 기려 연료문을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두 남편과 살 수밖에 없었던 어느 여인 이야기입니다. 토금을 캐며 살아가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우물 같은 구덩이를 파고 땅속 깊이 들어가 금을 캤습니다. 사내에게는 착하고 얌전한 아내가 있었고 두 사람은 부부 금실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내가 금을 캐러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르릉 꽝꽝하고 엄청난 소리가 들리더니 땅이 무너졌습니다. 토굴은 붕괴되었고 사내는 그대로 생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따뜻한 밥을 지어 토굴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불쌍해서 밤이 새도록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으로 서럽게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토굴에 묻힌 사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된 그녀가 안쓰러워서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맞춤한 집안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권하자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의 시신을 찾아주는 사람이라면 두말 없이 그 사람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내가 나섰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무너진 토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의 남편을 흙더미 속에서 꺼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속에서 신락 같은 숨을 이어가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도 빼놓지 않고 토굴 앞에 따뜻한 밥을 지어 올리며 빌었던 아내의 정성으로 되살아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인은 기쁨에 겨워 울었지만 남편을 꺼내준 사내와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살아난 것은 모두 그 사람의 덕이에요. 제가 시신이라도 찾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라도 한다고 했더니 마침 저 사람이 당신을 토굴에서 꺼내 놓은 것입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은인이구만 그려. 그래서 말인데 당신 살려준 공은 갚아야 하지 않겠어요. 남편은 각시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내와 이별하고는 그 마을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멀쩡하게 두 눈을 뜨고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는 것을 차마 두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남편을 구해준 사내에게 가서 아들 형제를 낳아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들 형제가 사내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들 둘을 낳아서 키워주었으니 이제 은혜는 다 갚은 셈이지요. 사내도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았고 여인은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서는 남편이 혼자 몸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을에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반갑게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아들, 딸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부종사, 이부연려라는 말이 생겼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북도 정읍군 웅동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입니다. 살아서 받은 연려문 이야기입니다. 이진사와 김진사는 지금은 서로 배결이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지만 어릴 때는 같은 서당에 다니면서 그야말로 같이 대마를 타고 놀던 중마고우였습니다. 김진사는 5대 독자 외아들을 두었고 이진사는 무남동녀 외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혼이 날 나이가 되자 어느 날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이진사, 우리 아들 혼처 하나 알아봐 주게나. 이 사람아, 그럴 것 없이 내 딸과 자네 아들을 맺으면 되지 않겠나? 내 말이 그 말이네. 두 집안은 기쁘게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두고 김진사와 아들은 신부집으로 납치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길이 늦어져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사소한 일로 김진사와 주모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주모가 쌍욕을 하며 부친에게 달려들자 이를 보다 못한 아들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떡합니까? 어디를 잘못 맞았는지 주모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살인죄로 관가에 잡혀갔습니다. 원님 앞에서 아들이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내일이 제 혼례 날입니다. 신부집에 한마디 말이라도 전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딱하게 여긴 원님이 신랑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신부집에 간 신랑이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이러저러한 일로 내가 살인 죄인이 되었고 쉽게 살아나오기 힘들 것 같소. 아직 정식 혼례를 치르지 않았으니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야겠소. 도령이 돌아간 뒤 처녀는 음식을 거부하고 드러누웠습니다. 며칠 후 처녀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혼인했든 안 했든 저는 이미 그 집 사람입니다. 서방님을 살릴 방도가 저에게 있으니 300냥만 주십시오.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은 처녀는 남장하고 관가로 찾아갔습니다. 옥문을 지키는 두 포졸에게 각각 100냥씩을 나누어 준 다음 나머지 100냥으로 고기와 독주를 구해서 먹였습니다. 포졸들이 술에 취해 잠들자 그녀는 옥에 들어가 도령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5대 독자 외아들입니다. 집안의 대를 끊는 대죄를 저지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뒷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도련님은 걱정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세요. 처녀는 자기가 입고 간 옷을 도령에게 입혀 옥에서 내보낸 후 자기는 도령의 옷을 입고 대신 옥에 남았습니다. 술에서 깬 포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죄인을 데려다 곤장을 쳤습니다. 그런데 곤장을 맞던 처녀가 아픔을 견디지 못해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죄인이 바뀐 것을 안 원님이 그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처자가 원님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미래의 남편을 섬기는 낭자의 지극한 마음에 감동하여 풀어주었습니다. 나라에서 그 일을 듣고는 살아있는 연려라 하여 처녀에게 연려문을 하사했습니다. 본래 연려문은 죽어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살아서 받았으니 백성들이 그 문을 생연려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살아난 김진사댁 아들과 이진사댁 딸은 자식 많이 낳고 양가 부모에게 효도하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북도 정읍군 이평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꼭지입니다. 연려와 연려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사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남편의 과거 공부를 극진히 뒷바라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이번은 틀림없다고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고 올라왔지만 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떨구고 맥없이 궁궐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화살 하나가 날아와 궁궐문에 꽂혔습니다. 화살 끝에는 종이 한 장이 박혀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화살은 연료만이 뽑을 수 있다. 연료들이 모여들어 화살을 뽑아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장안의 연료라고 소문난 사람을 다 데려와 뽑아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낙방선비는 출가한 노이를 떠올렸습니다. 일찍 혼자가 되었지만 정절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현풍곽씨였는데 노이는 문중에서도 연료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만약 누이가 화살을 뽑기만 한다면 그 덕으로 내가 벼슬자리 하나라도 얻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 일단 고향에 내려가서 누이에게 사정해 봐야겠다. 집으로 내려온 선비는 아내에게 한양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장안의 연료는 말할 것도 없고 시골 연료까지 다 데려다가 뽑아도 화살이 끄떡하네요. 진짜 연료만 그 화살을 뺄 수 있는 거지. 혹시 화살만 뽑을 수 있다면 나한테 관직이라도 줄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자 아내가 대뜸 말했습니다. 제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만난 남자가 스님까지 합해서 꼭 10명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열녀 아닌가요? 무엇라고요? 그럼 나 말고 품은 사내가 열이나 된단 말이요? 아내는 연료를 10명의 남자를 만난 여자, 즉 연료로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선비는 기가 막혔지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도 조강지처인데 달래가면서 데리고 살아야죠. 집을 나온 선비는 연료로 소문난 노이를 찾아가 궁궐 문 앞에 화살을 뽑아달라고 청했습니다. 노이가 선뜻 승낙해 같이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이는 물 한 동이를 길어와서는 정성을 다해서 목욕제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화살 박힌 궁궐문에 가서는 그 앞에서 3번 절을 했습니다. 저는 현풍 곽씨인데 어려서 출가해서 20이 되던 해 남편 잃고 지금까지 정절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제가 힘이 없는 줄은 알지만 한번 뽑아보려고 왔습니다. 하고는 화살을 꽉 잡고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반절쯤 나오더니 무언가에 턱 걸려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노인은 다시 목욕제게 하고 3번 절한 후 궁궐문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25되던 해 우물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선비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 한 그릇을 청하길래 떠준 적이 있었습니다.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돌아서는 선비님 인물이 어찌나 훤하던지 저런 남자하고 하루만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하고 딱 한 번 마음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을 마친 노인은 다시 화살을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화살이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현풍 곽신의 집안에 연료문을 하사했습니다. 선비도 노이 덕분에 벼슬 한 자리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